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순방과 성과를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새롭게 드러나는 대장동 재판의 쟁점, 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복잡한 셈법, 지금부터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윤미 변호사,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6박 8일간의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을 했죠. 이제 귀국 순방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30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48건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저희가 접했습니다. 예. 자, 6박 8일간의 세일즈 외교 어땠는지 먼저 이현정 의원님께 좀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CNN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글로벌 비즈니스계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 UAE 방문과 다보스 파름은 이제 경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전 세계 리더들이 사실 올해 자국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네. 팬데믹이 이제 끝내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에너지 대난이라든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여서 자국의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한다면 예. 이번 방문 같은 경우 거기에 일정 정도 성과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 봅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왕정 국가거든요. 사실 어떤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예. 모든 게 집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37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해외에 투자받는 이 투자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서 거의 40조 원의 또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비춰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항상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 중동이라는 그 투자가 예. 굉장히 중요한 활성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 투자를 잘 활성화한다면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만큼 만드느냐. 지금 뭐 노조 문제라든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 오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드는 이유가 노동 경직성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만드느냐가 저는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소중한 분들과 새해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설 연휴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화두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그 정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언제 구속되냐고 제가 요즘 많이 질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제기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정말 가장 많은 질문을 듣는 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고 이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예, 그렇죠.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 CEO들이 모여서 결국 화두는 경기 침체였습니다. 네네.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아마도 이제 밥상에서도 예. 결국 가정 경제가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외교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정리가 좀 해주셨는데, 김현정 대변인도 생각이 같은지, 좀 다른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아니면 300억 불 투자 유치하고 48건에 대한 MOU 체결한 그런 성과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거는 뭐, 그리고 또 100개 기업들, 대기업,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인들 같이 가서 이렇게 경제 외교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다만 근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뭐 UAE에 적은 이란, 이런 이제 말실수로 인해서 또 이란과의 그 외교 관계가 지금 되게 최악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 문제는 빨리 좀 해소시켜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런 좋은 기회였고, 예. 또 그 포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갖다가 발표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네네. 다만 아쉬운 거는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이제 기후 위기가 주제였는데, 네. 오히려 아리백과 역행하는 원전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기조로 얘기를 해서 예. 그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그 UAE를 방문했을 때 그런 그 외교적인 그런 결례라든지 그런 그 실수에 대한 그 문제들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EU에서 탄소 국경세까지 물린다고 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아리백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기조들도 빨리 지금 세계적 추세에 맞추도록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 TV조선이요,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엊그제와 어제
4번째 여론조사에 걸쳐서 실시한 거죠.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응답 38.2,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56.1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기관의 지난달 조사 평가보다 긍정 평가는 아주 좀 소폭 낮아진 상태고요. 설 연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좌우할 변수 뭔지 또 설 민심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표를 보면 네. TV조선에서 결과 낸 것 같은 기간에 의뢰했을 때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귀국한 이후에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 저는 지지율 반등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해외 순방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많이 퇴색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후폭풍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란은 우리나라와 60년이 넘는 교역을 한 예. 그런 수교 국가입니다. 교민분들도 200명 가까이 살고 계시고요. 지금 이란이 과거에도 한국 선박을 납포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70억 불이 묶여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이란을 지나는 한국 국적의 선박들 예.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얼마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순방 외교 중에도 국내 전체 정치에 완전 관여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경원 전 대표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비서실장 개인의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매듭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께서 이거 UAE에서 거기서 발언했던 내용, 이란에 대한 이야기, 요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될지를 좀.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 문제는 저는 이란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뭐 언급을 안 했으면 좋았을 문제인데 그렇겠죠. 일단 언급을 한 것 자체, 팩트 자체 틀린 건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UAE와 이란은 이 1968년부터 사실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 섬 영유권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때 예멘 후티 반군이 이 드론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멘 후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 관계에 있고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이 긴장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의 그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핵 개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의 어떤 핵 개발의 정당성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거를 국내에서 지금 이 이란의 편을 들면서 이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저는 이거는 외교적으로 보면 절대 국익의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란의 지금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란에 70억 달러 못 주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미국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못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문제 자체를 지금 이거를 너무 확대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국익에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외교적으로 풀지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새 쟁점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요, 대장동 관련자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관련 지분을 넘겨받는 이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정미경 최고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장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대장동으로 인한 수익 7천억 원이나 넘는 돈이 예. 민간 기업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해요. 예. 왜냐하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민간에게 넘치는 돈을 못 가게 하고 그거를 시나 성남시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에게 과도해 가고 확정된 이익만 성남시가 가져가는 아. 이런 배분 방식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결제했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하면 바로 배임입니다, 그냥 아. 법률적으로는. 예.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보니까요. 네네. 그게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드디어 유동규 씨가 입을 연 거죠. 어떻게 열었냐면 그 김만배 씨가 가져갈 돈에서 일정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오케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케이 해준 거죠. 예. 아.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예. 유동규가 김만배하고 얘기해서 약속을 받고 그걸 정진상한테 얘기했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게 됐다라는 얘기를 예. 유동규 씨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는 거는요. 네네.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이 진술 말고 다른 증거들을 검찰이 다 확보했기 때문에 예. 그게 공소장에 적시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대장동 수사는 네.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는 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채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사업 대가를 약속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건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144차례나 등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대표 기소가 좀 기정사실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건?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이게 12일 날 공소장이 제출이 됐는데 법원에 네. 어제 설련이 시작되는 어제 이제 단독 기사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확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설 밥상머리에 올리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네. 공소장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유동규 씨가 그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주장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그 검찰에서 공소장에 적시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대장동 개발은 예. 원래 그 민간 개발로 하려던 것을 이재명 성남 그 시장으로 이제 부임하면서 공공 개발을 하려던 것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계속해서 그 반대로 인해 갖고 결국은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최초의 그런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을 도입한 것인데 예. 그 당시 2013년부터 15년도까지는 예.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 부동산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분양도 미분양이 속출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 성남시에 공공이익 환수를 확정이익으로 먼저 네. 설정을 하고 나머지 이익들은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라라는 그런 설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네. 그것은 이미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국감에서 다 이렇게 네네. 밝혔던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민간 개발 방식으로 100% 했다라고 하면 예. 그동안의 관행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모든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야 될 구조에서 예. 그중에 3분의 1을 공익 환수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16군데의 지자체장들이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고요. 중국에서도 벤치마킹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와서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뭐 저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성남시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배임이다 이런 논리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고 예. 그리고 성남시가 5,503억이라는 이익을 확정적으로 저기 환수를 했는데 어떤 그 성남시에 피해가 갔다라는 것인지도 예.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당시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좀 침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지역만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상황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판교가 이게 분양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성남시가 불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초과이익에서 왜 넣느냐면 안전장치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익이 너무나 많이 남으니까
보니까 이 대장동 일단들이 돈을 주체를 못 해갖고 이 거리 되면 큰일 나니까 성남시는 좀 나누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다른 데는 현덕지구나 다른 데는 다 초과이익 환수해서 이걸 넣는다고 해서 그 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송을 넣어서 이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아하. 자, 안 넣은 데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어떤 다른 지역하고 이 판교라는 데하고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죠. 부동산 상황 자체가. 예. 그리고 이 이익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자꾸 성남시가 가져간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거는 그럼 뭐 왜 그러면 뻔히 그 민간업자 가져가게끔 남겨두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을 무슨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다? 세상에 대장동을 벤치마킹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한테 천문학적 이익 남기는 걸 누가 이 벤치마킹 하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이 초과이익 환수장을 왜 뺐는지 바로 그게 이제 이 공소장에 답이 있는 거죠. 즉 이런 것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남긴 이익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공소장 논란 말고도요. 어제 예.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동규 남욱 씨도 확정 이익과 관련해서 정진상 씨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세 사람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사실이니까요. 네. 확정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시선으로 보면요. 네. 모든 개발 방식 중에 민간 개발 방식은 다 배임이 되는 겁니다. 민간이 다 가져가니까요. 예. 이런 공공개발 방식을 할 때 성남시가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네네.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눕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시행사업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예. 그만큼 위험도가 좀 커요. 들어가는 돈도 크고 본인들 자금 내지 않죠.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그 당시에 채택한 방안은 일단 금융기관과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로 해서 최소한의 확정이익을 우리가 가져가자. 왜냐하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니까. 네. 네네네. 성남시의 혹여나 마이너스 어떤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실익으로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채택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보통주인 화천대유 그리고 SK증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네. 이 구조가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면 예. 이 우선주로 들어간 금융기관들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사업 초기에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 아주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사실상 개발 방식 나만 알 수가 없을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이 법률, 범죄에 대한 해석과 이런 기소는요. 국민의힘 시각이 따로 있고 민주당 시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법률 전문가인 그 검사나 이제 판사가 나중에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건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놔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유는 땅값 때문이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이 대장동은. 네네. 땅값을 아주 싸게 만들어줘요. 그걸 어떻게 되면 수용을 합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땅값을 가지고 그걸 민간에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뭐냐면 민간이 과도하게 가지 못하도록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넣는 게 필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럼 과도하게 민간에게 돈이 가는 건 그냥 불 보듯이 뻔해요. 이 사업은 다 한다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많이 물어보면 나도 한다, 다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지금 나왔잖아요. 답이 공소장에 뭐냐? 김만배가 가져갈 그 이익의 거의 절반을 그 이재명 대표에게 준다, 측에게 준다. 예. 이게 없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요, 이제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가 맞지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지금 정미경 최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공공으로 이제 묶이니까 손해를 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으로 소유를 해놓은 다음에 특정 민간업자가 큰 수익을 나게 되는 이 구조. 초과 환수를 막을 수 있는데 왜 이것만 못 만드냐. 이게 지적점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대장동 개발이 원래는 성남시에서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 의회를 장악했던 새누리당에서 그 반대하는 바람에 예. 결국은 이제 그 민관 공동 개발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민간 개발업자와 그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룰로 이렇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갖게 되면 예.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예.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개발해야 될 그 1공단의 그 공원화 그거랑 결합 개발 방식으로 해서 5,503억이라는 확정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4,400억 플러스 이제 1,100억을 추가로 환수하거든요. 네네. 추가로 이제 좀 더 이익이 날 거라는 예상이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100억을 추가로 환수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보고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428억이 그 안에 그 이재명의 목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공소장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 자체로도 논리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만배와 그 논리라면 김만배와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라는 것인데 예. 이재명 그 428억의 그 수익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환수한다는 게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그 당시에 이게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있던 거를 삭제한 것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넣지 않고 그리고 확정이익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당시에 그 부동산 경기 상황을 당시 상황 고려한 때문에 그런 정책 것이다.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새누리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다시 진짜 확인하고 또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뭐냐면 성남 FC 사건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다 뭐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다시 꺼내서 했다.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지금 방송에 나오셔갖고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네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뭘 반대했다. 대장동에 뭐. 이거는 다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무혐의 처분이 된 거 아니고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혐의 처분이 아니고 처분 받던 건 아니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남 FC 사건은요. 무혐의 처분이 난 게 아니에요. 무혐의 처분이라는 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해야 처분이 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근데 이건 경찰에서 수사를 뭉개다가 하다가 아 이거는 저기 그냥 무혐의 의견입니다라고 검찰에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니다. 다시 수사를 해라. 왜 그랬냐면 그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반론하시죠. 아니, 대장동 개발권을 얘기하셔서 성남 FC 건을 잠깐만요. 말씀하셔서 예.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그때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민간 개발로 진행이 되던 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공공 개발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국회에서 그 민간 개발을 하라라고 예. 막 그 저기 다그쳤던 그런 영상들도 다 있고 당시에 그 새누리당 그 의원들이 장악했던 성남시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민간 개발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왜 나쁜가요? 민간 개발 우리가 토지 개발하면 민간 개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민간 개발은 나쁘고 공공 개발 좋은 거다라는 지금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죠. 네. 민간 개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땅값을 그 땅 주인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민간 개발할 경우에 그 시에 기부 체납을 많이 합니다. 도로나 뭐 등등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 민간 개발의 기부 체납이라든지 그 땅 주인들에게 얼마만큼 타당한 금액을 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혜택을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문제는 허가권을 가진 게 바로 이제 이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간 개발은 나쁜 것이고 공공 개발은 좋은 것인데 왜 이 새누리당은 나쁜 걸 하려고 했느냐 이런 어떤 저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민간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민간 개발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표가 공공으로 가져가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공으로 했어야죠. 땅값도 수용해서 싸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공공개발로 100% 해줘야 되지. 그걸 다시 또 특정 민간 기업한테 줘서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게 한 거. 예.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거지. 그걸 무슨 새누리당 그 탓으로 돌리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호사님? 사실 초과이익 환수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실 지금 왜 민간 개발 이야기를 하냐면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보면 왜 민간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게 했느냐라는 특정 민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 민간인인데 네. 그렇다면 민간 개발 방식은 다 민간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기부 천납을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그 논리로 공소 유지가 어렵겠다는 법리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 중에 어떤 내용 보도됐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라고 보도 나왔었어요. 이 부분 최근에 유의미한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질문을 듣습니다. 이 부분 김문기 처장을 찾아가서 대장동 일당이 삭제를 종용한 거 아니냐. 예. 그 당시에 그런 사실도 없고 본인이 그럴 지위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네. 대장동 이 사안이 문제가 되니까 김문기 전 처장이 본인에게 초과이익 환수가 뭐냐고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임이다. 이렇게 검찰이 공소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쟁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설날 연휴에도 구속 수감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다 이런 입장인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태로 주범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발 무한 루프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엔 쪽에는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적 제거를 하는 겁니까? 불법 송금에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연관돼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먼저 지금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주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거든요. 물론 대북 송금이랑 변호사비 대납도 있는데 예. 처음에 이례적으로 그 태국에서 체포된 그 과정부터 그 국내 그 수사관들이 파견되고 기내에서 체포되고 기내에 송환되는 모든 과정들이 생중계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부 다 연결된 게 이재명 대표랑 연결해서 변호사비 대납권을 가장 부각시키면서 대북 송금도 같이 이제 얘기하는 이런 거였는데 예.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변호사비 대납권 관련된 건 한 줄도 적시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당시 이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네네. 안부수 아태엽 그 회장이 구속 기소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명도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는 어떠한 물증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큰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은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도 네. 대변인님 말씀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 이게 구속영장에 담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영장 발부 시간이 얼마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이제 김성태에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시는데요. 당시에 이 대북 송금이 왜 일어났습니까?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잖아요. 경기도가 추진해서 북한과 4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팜 그 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거기에 경기도가 5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등 그다음에 뭐 옥류관을 갖다 서울에 만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거 총괄적으로 주재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 경기지사입니다. 네네. 왜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남북 관계에 대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예.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이 예산을 주진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신 누가 줬습니까? 쌍방울로 해서 대신 줬습니다. 50억을. 자,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평화부지사가 주도를 해서 중국에 가서 이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서 당시에 김성태 회장이 참가하는 가운데서 협의해서 준 사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 저 당시 경기도지사가 몰랐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이 시장이고 본인이 지사였으면서 본인의 그 시와 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은 누가 해줘야 되죠?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류에서 보면 당시 경기도의회가 돈을 못 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쌍방울에서 아태협과 함께 뭐 주겠다는 거 거기에 사인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출장까지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그 불법성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이 아직까지 나온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네. 변호사비 대납권 관련해서도 1년 5개월 전에 고발돼서 각종 수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그 불구해서 처분된 건인데 다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네. 그동안에 언론을 보면은 그와 관련된 증거들도 차고 넘치는 것처럼 계속 기사가 났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물증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틀 동안의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적시는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건데 전혀 적시를 못했다라는 거를 제가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를 더 뭐 두고 하겠다는 보시죠. 네. 더 수사를 더 하겠다는 얘기가 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제 그걸 네.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예. 요거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누군가 전화를 바꿔줘 통화한 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한 이후에. 그러니까 미리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사실 뭐 술 먹다가 뭐 누가 바꿔줬는데 뭐 한 적은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늘 그런 식이잖아요. 네. 김문기 고인이 되신 분도 모른다 그랬는데 같이 놀러 간 골프 친 뭐 이런 사진들이 딱 나오니까 예. 뭐 그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예, 네네.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쌍방울은 그냥 쌍방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김만배 씨의 대장동과 그다음에 이 쌍방울의 김성태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 세 사람이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대장동의 자금이요. 예. 쌍방울로 흘러 들어가기 의심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그 헬멧맨 아저씨 있잖아요. 오토바이 탔던. 예, 오토바이 탔던 그분이 지금 그 이 대장동 측하고 거래한 돈이 예. 300억이 넘어요. 그 나와 있는 내역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금 세탁이 됐는지 계속 검찰이 쫓고 있을 거예요. 예. 돈의 흐름을.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하잖아요. 네네. 그 전환사채 발행해서 다시 걷었다 또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금 세탁이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변호사비 대납이 간 게 아닌지 그 자금 흐름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김성태 씨도 모른다 그럴 거예요. 왜냐? 지금 그거 키를 갖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금고지기 하시는 네네. 분. 그분이 들어오면 이제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얼른 법무부는 예. 거기에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금고지기 빨리 송환하는 작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업께서 얘기해 주신 그 쌍방울과의 관계, 물론 뭐 저께서 생각해서 주장하시는 건데 이 연결고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기자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중진 의원이 바꿔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는 이렇게 그 당시 당대표셨는데 예. 이렇게 직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기자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면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통화했을 개연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럼 검찰 왜 민주당으로부터 정적 제거라는 이야기를 듣느냐. 지금 이 수사 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용 씨를 경유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소장과 관련해서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 범죄 사실에 취중하지 않고 예. 굉장히 많은 이 공소장과 공소사실과 다름없는 관련이 다소 없는 부분을 장황하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0억 원을 받았다. 이 전환사채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받은 같은 법인에 있는 변호사, 이른바 윤석열 전 검사의 측근 변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의 공소사실 가능합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수사입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여러 주장들이 있고 수사 결과는 저 지켜봐야 하고요. 재판 과정도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28일 토요일 오전에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아니라 또 출석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문지 읽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몇 시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하루 만에 정상적으로 수사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조율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두 번 나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밤을 새질 않으면 밤샘 수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예. 그러면은 두 번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날짜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왜냐하면 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두 번 나가는 거, 왜 내가 두 번 나가냐? 한 번 나가서 그러면 우리 한꺼번에 밤을 새고라도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 때문에 아까 그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 토요일 나가서 수사 받겠다. 이렇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소환한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조정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파열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당내 청개구들이 있는데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명계를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선 앞두고 파열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바이겠죠.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 당은 예. 상당히 결속력 있게 뭉쳐 있는 게 사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요건과 관련해서도 네. 그 설 명절 앞두고 설 밥상머리에다 이거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검찰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읽혀져요. 네. 예.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예. 지금 전 정부에 대해서는 공안몰이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리 이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네, 네. 윤석열 검찰에서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수사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압수수색하는 시점이라든지 또는 소환하는 날짜라든지 또는 소환 통지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예. 아주 대단히 우연치고는 대단히 그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점을 골라서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럼 예. 그걸 단독이랑 또 기사로 또 언론에 나오고 이게 네네.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잘못된 검찰권 남용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보다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좀 파괴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의 의원들이 소수파 의원들이 이견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네네.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큰 틀에서는 뭉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반복 소환한 데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가 많은 것은요. 검찰 탓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양쪽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후폭풍이 생기게 되고 이걸 왜 저렇게 해서 그걸 후회할 날이 와요. 그냥 법무부 장관직에 충실하시라. 뭐 멋있는 말, 김종민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예. 제1야당 대표를 사실은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라는 지적이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양쪽이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네. 설 민심에 또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갔다 오면 뭐 어떤 상황들이 좀 변화가 있을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통령에게
오기 전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과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이제 해촉한 거라든지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이야기가 보면 한꺼풀 뒤집어 보면 대통령은 참모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어떤 중진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때는 상당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저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 출마하고 말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내내 본인의 어떤 이 위치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앞으로 이제 지속이 될 텐데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반윤의 전선에 설 것인지 대통령이 척지는 가운데서 그럼 이 5년을 보낼 것인지 거기에서 여기에 활로를 찾을 것인지 이제 그런 어떤 저는 입장부터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대표를 나와서 대표가 된다 한들 과연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면 유승민, 이준석 이런 그 전직 대표나 원내대표처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면서 그 전선에 서서 본인의 정책 입지를 넓혀내는 그 선에 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단 얘기를 해주신 게 TV조선 여론조사만 보면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당대표로는 누가 좋겠냐 이런 질문에 김기현 의원이 또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의원의 또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제는 그 처음에 이제 처신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어떤 공직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장관급 자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대사 이 두 가지 자리를 보통 이제 받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통 많은 분들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또 당대표를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미 처음부터 저는 이게 그냥 어긋났다고 보여져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나경원 전 대표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출마를 해도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나온다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곧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그 사과문 발표한 거 보고 출마하려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한 윤핵관들의 공격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 숙제는 있지만 이제 이런 기조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나는 바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나는 비판적이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이제 경선에 뛰어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동안에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그 여론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고 보고요. 또 결선 가능성,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선 투표가 갔을 때에 나경원 전 의원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또는 3등을 하든 간에 그때 가서의 나경원 또 전 의원의 그 몸값은 또 엄청 올라갈 것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카드들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마하면 여론 지형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설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